반갑습니다.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테니스의 황제인 페더러의 명언 모음과 왜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지, 그의 기부에 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기부와 공익재단에 대한 저 역시 공익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길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할 정도로 봉사와 기부는 정말 힘든 일이며 혹자는 돈 안 되는 일을 왜 열성적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퍼붓냐고 하는데, 봉사와 기부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아주 값있는 일입니다. 모르셨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이사회에서 상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미래를 위해 현금유보로 저장해둡니다. 기업들은 법인의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나 가족들 회사로 서류상 횡령하는 회사 주주들은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서 그 경우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적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존속 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큰 CS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이레벨의 단계인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익법인, 즉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이 이러한 사회에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기업의 깨끗하고 착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의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말합니다. 제가 테니스의 황제라는 페더러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테니스 업계 수입 랭킹 1위이며 끊임없는 노력하는 사람이자 후배들을 위한 공헌과 기부를 통한 자선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저 페더러 팬들은 스위스 마스터가 테니스 역사상 절대적인 위인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팬들에게 위대함은 그랜드 슬램 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우아한 플레이 스타일, 전술적 상상력, 코트 안팎에서의 신사적인 접근 방식은 그를 만능 선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부분에 동의할 것입니다. 확실히 페더러는 완전한 신사이자 전술적 천재이며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타고난 재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페더러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남을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는 아닙니다. 테니스의 일부 추종자들은 GOAT 논쟁을 싫어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개인이 1대1 경쟁에서 서로 대결하는 스포츠에서 누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인지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누가 더 나은 테니스 선수인지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길 수 없는 우월한 게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숫자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가 그랜드 슬램 카운트 둘 다 2022년에서 페더러를 추월하기 전에 저를 포함한 페더러 팬들은 그랜드 슬램 카운트를 페더러가 가장 위대하다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는 자연스럽게 라이벌보다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차지할 것입니다. 스페인과 세르비아가 페더러를 추월하자 위대함의 정의는 스타일과 같은 다른 범주로 확장되어 페더러가 정상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테니스에서 GOAT가 된다는 것은 주변 특성에 관계없이 우수한 게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페더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선 활동, 따뜻한 접근 방식 및 테니스 브랜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스포츠 용어로 말하면 GOAT 타이틀은 조코비치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메이저 대회 23승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달 30승 29패과 페더러 27승 23패를 상대로 긍정적인 1대1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슬램을 모두 연속으로 우승하고 남자 그랜드 슬램 기록을 깨는 것은 우리 스포츠에서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페더러의 경력을 어디로 떠나게 할까요? 스포츠 지표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수로 묘사될 수 없다면 일부 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새로운 토너먼트가 열릴 때마다 조코비치가 우승할 때마다 더 짜증이 나고 한때 강력한 힘이 느려지는 페더러의 투어 마지막 몇 년간의 기억을 한탄합니다. 그의 프로 경력의 다양한 측면은 스포츠의 현재 발전과 대조되어
그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절대적으로 독특한 선수였는지 더욱 드러냅니다. 즉, 페더러가 여전히 뛰어난 몇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페더러의 대서양 횡단 슬램은 그의 경력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자주 간과되는 업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페더러는 같은 해에 윈블던과 US 오픈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선수도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US 오픈은 최근 몇 년 동안 테니스 역사에서 다소 특이했습니다. 선수들은 아직 페더러가 그랬던 것처럼 그 토너먼트에서 어떤 지배력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2021년 결승전에서 다닐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를 꺾거나 알카라즈가 2022년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하는 등 기존 질서가 뒤엎인 돌파구와 처녀 슬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남자 단식 US 오픈 챔피언을 들여다볼까요? 연도 챔피언과 준우승자입니다. 2004년에 로저 페더러 우승하였고 레이튼 휴이트 준우승, 2005년에 로저 페더러 우승하였고 안드레 아가시 준우승, 2006년에 로저 페더러 우승하였고 앤디 로딕 준우승, 2007년에 로저 페더러 우승하였고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08년에 로저 페더러 우승하였고 앤디 머레이 준우승, 2009년 환 마르틴 델 포트로 우승 로저 페더러 준우승, 2010년 라파엘 나달 우승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11년 노박 조코비치 우승 라파엘 나달 준우승, 2012년 앤디 머레이 우승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13년 라파엘 나달 우승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14년 마린 칠리치 우승 니시코리 K 준우승, 2015년 노박 조코비치 우승 로저 페더러 준우승, 2016년 스탄 바브린카 우승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17년 라파엘 나달 우승 케빈 앤더슨 준우승, 2018년 노박 조코비치 우승 환 마르틴 델 포트로 준우승, 2019년 라파엘 나달 우승 다닐 메드베데프 준우승, 2020년 도미닉 티엠 우승 알렉산더 즈베레프 준우승, 2021년 다닐 메드베데프 우승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 2022년 카를로스 알카라즈 우승 캐스퍼 루드 준우승. 페더러는 2008년 US 오픈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여 뉴욕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며 이는 나달이 프랑스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윈블던에서 예상대로 성공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조코비치는 윈블던에서 페더러의 위대한 천적이었지만 세르비아는 3년, 2014년, 2015년 마지막 2019번의 만남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페더러의 역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2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8년과 윈블던 최다 연속 우승에서 페더러와 대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더러 팬들은 카를로스 알카라즈가 윈블던에서 조코비치의 추가 상승을 막고 페더러가 개인 및 연속 기록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후자는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윈블던에서 그는 아마도 발리슛과 서브, 발리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마지막 선수였을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과 낮은 바운스로 공의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은 그를 잔디의 왕으로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의 US 오픈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완하는 훨씬 빠른 코트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윈블던 우승과 결합되어 대서양 횡단 슬램은 또한 페더러의 경력에 대한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합니다. 스위스가 기분이 좋고 공격적으로 특히 빠른 표면에서 플레이했다면 그의 테니스는 사실상 무패가 되었습니다. 볼을 올리고 베이스라인에서 하프 발리슛, 공격적인 발리슛, 핀포인트 서브가 결합되어 상대가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카운터 펀치를 날릴 공간을 주지 않고 수비만 선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술 조합이 되었습니다. 2006년 US 오픈 결승전과 앤디 로딕의 경기를 보세요. 이것은 2017년 이전 페더러의 경력에서 랠리뿐만 아니라 공격에 지속적으로 백핸드를 사용하는 마지막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좌절감을 느낀 로딕은 베이스라인 하프 발리에서 페더러의 순수한 힘으로 미국인을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자 거친 샷 메이킹과 네트에 대한 위험한 접근에 의존했습니다. 페더러 대 로딕, 2006 US 오픈 결승. 또 다른 흥미진진한 경기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 중 하나는 조코비치와의 2014년 상하이 마스터스 준결승전입니다. 페더러는 랠리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코비치가 지구력,
백분율 기반 게임 비차드 코트에서 슬라이딩하는 동안 수비 유연성 측면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빠른 코트 스피드를 유리하게 활용하고 포인트를 줄이고 포핸드로 일찍 승자를 노리고 조코비치가 패스를 시도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파괴적인 발리로 무자비하게 끝없이 네트에 접근합니다. 투어가 계속될 수도 있고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할 수도 있고 기록이 계속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테니스의 일부 측면은 스위스의 부재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의 대서양 횡단 성공과 공격적인 게임은 그의 경력에서 진정으로 구별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페더러가 고급 와인처럼 프로 테니스의 작별을 고한 것은 오래전 일처럼 보이지만 그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집니다. 무릎 부상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40 스위스 사진가 470만 달러 약 53억 원을 자선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에 나서지 못하지만 선행은 금메달이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테니스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더러가 부상 때문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경매를 통해 470만 달러를 모금해 자선 부문에서 에이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선기금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더러는 언젠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코트에서 나와 함께했던 물건들을 모았다며 기부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에 겸손해진다고 했습니다. 2003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로저 페더러 재단을 만들어 기부에 앞장서왔던 페더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며 모아온 애장품을 온오프라인에 내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라이브 경매에서는 페더러가 메이저 대회 20승을 올리며 받은 기념품을 내놔 180만 달러, 약 20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페더러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 출전할 때 사용했던 장비부터 2012년 윈블던 결승전에서 착용했던 RF 카디건 등 기념품 300개를 내놔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10억은 기본 테니스 빅3통 큰 기부자입니다. 가장 먼저 기부를 결정한 스타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4위 스위스 스타. 마정답게 페더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내 미르카와 함께 스위스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100만 스위스 프랑 약 12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페더러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간이라면서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도와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건강을 잘 지킵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스위스는 당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사망자가 150명이 넘었었습니다. 남자 단식에서 역대 최다 메이저 대회 우승자 20회인 페더러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한 뒤 2월 오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뒤 6월 윈블던,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모두 미뤄지면서 황제의 귀환 시기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 전 세계 테니스 대회가 중단되고 있는 시점에 가난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꿈을 꿀 수 있게 돕는다는 사명으로 2004년에 만들어진 로저 페더러 재단. 재단의 수입은 2006년 40만 달러, 약 5억 원에서 2018년 1000만 달러, 12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로저 페더러 재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이벤트 경기인 The Match for Africa 6으로 350만 달러, 43억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남아프리카 6개국, 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개 초등학교와 보육원에 5,200만 달러 637억 원을 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페더러 39 스위스 세계 4위 자신도 부자가 됐습니다. 페더러는 2019년에만 9,300만 달러 1,139억 원 이상 벌어 노박 조코비치 33 세르비아 1위, 라파엘, 나달 34 스페인 2위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페더러가 재단에 기부하는 액수가 늘면 늘수록 성공한 테니스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페더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도 통 큰 기부금을 내놓으면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더러는 26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센스를 통해 아내와 함께 스위스 취약 계층을 위해 100만 스위스 프랑 약 12억 5,700만 원을 기부했다며 모두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함께 도와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 건강을 잘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장비 구매 등에 쓰일 성금 100만 유로, 약 13억 4천만 원을 아내와 함께 노박 재단을 통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달은 미국 프로농구 엠베, 스타인 파우 가솔 40 스페인 등과 함께 1100만 유로, 약 147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며 이번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페더러는 역사상 최고의 테니스 선수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남자 프로 테니스 앱 투어 단식에서 미국의 지미 코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통산 100번째 우승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7주 동안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역대 최장 연속 랭킹 1위를 기록했고 302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페더러가 써나가는 위대한 테니스 역사를 알고 있지만 아프리카 말라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그의 담대한 프로젝트를 아는 이들은 적습니다. 페더러의 어머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페더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아프리카를 자주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합니다. 페더러는 2004년 아프리카 말라위에 로저 페더러 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의 교육과 급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2018년까지 100만 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이를 달성했습니다. 로저 페더러 재단을 이끌고 있는 제니 핸델시우는 목표를 달성한 뒤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로저 페더러가 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등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로저 페더러는 비지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환상적인 일이라며 테니스 선수가 된 뒤에 늘 이곳이 내가 돌아와서 도와야 할 곳이라고 늘 생각했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페더러는 경기만큼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역시 성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은퇴를 선언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남자 테니스 역대 최고 선수 Greatest of All Time GOAT 논쟁에 관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더러는 앱통신과 인터뷰에서 그와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이른바 빅3 중 누가 가장 뛰어난 선수인가라는 테니스계의 가장 첨예한 논쟁에 관한 생각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해당 주제에 대해 좋은 대화 소재다. 솔직해지자며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확실히 재미있는 논쟁거리라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20번의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한 자신과 22번의 나달, 21번의 조코비치가 이룬 모든 성과를 감안할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페더러는 선별적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주 멋지다고 늘 말한다면서 빅3로 불리는 3명의 라이벌 관계에 관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뭐가 더 나은 거지? 나이 들어 승리하는 것. 젊을 때 승리하는 것. 나는 모르겠습니다. 클레이 아니면 잔디 코트에서 이기는 게 더 뛰어난 건가? 알 수 없습니다. 압도적 지배 기간을 갖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부상에서 돌아와 왕좌에 오르는 게 더 뛰어난 건가? 난 모르겠다.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페더러는 나달과 조코비치를 언급하며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은 진짜 놀랍고 위대한 테니스 선수라는 점입니다. 아마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농구팬인 페더러는 농구계의 핫 이슈인 마이클 조던 vs 르브론 제임스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인가? 아마 마이클 조던일 것이다. 그러나 르브론이 맞지 않나. 몇몇 통계는 그가 최고라고 가리킵니다. 나는 이것은 소셜미디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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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라고 부른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많은 goat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페더러는 아재 개그를 했다. 스위스에는 그것, goat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 염소들은 들판에 있다. 한편 그는 은퇴 번복은 없을 것이라며 수술한 오른쪽 무릎이 복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천재의 길과 노력하는 사람의 길 중에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자신의 재능에 관하여 젊은 시절에는 일단 여행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이란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여행을 통해 세상을 알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된다. 그러한 고생 너머에는 분명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청받았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멋진 사람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의식하고 있다. 인생을 즐기는 비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는 보리스 베커와 스테판 에드베리 그리고 샘프라스도 좋아했다. 윈블던은 전통의 상징 같은 곳이다. 윈블던에 대한 동경. 윈블던에서 활약했던 선수에 관하여 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그 덕분에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 그의 아내도 페더러처럼 매일 아침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잠에서 깨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함. 노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노력에 대하여 항상 장래의 일을 생각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세대의 선수들과 테니스를 하고 싶다. 테니스 그 자체가 내 인생이다. 프랑스 언론에서 진행한 테니스 황제 투표에서 1위에 오른 후 표창식 자리에서 향후 포부에 대한 질문에 스위스 은행에 적금해요. 투어 대회의 첫 우승 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문제는 누구나가 페더러는 모든 경기에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괴물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8년 라파엘 나달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을 때 나달은 특별한 존재다. 그가 있었기에 나의 테니스 실력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플레이는 교묘해서 절대 쉽게 점수를 내어주지 않으므로 나에게 있어 나달과의 대전은 끝없는 도전이다. 최대 라이벌이며 가장 존경하는 나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습한 것은 세컨드 서브,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술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있다면 가능한 한 내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2009년 태어날 아이가 그의 테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결과보다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중시하는 선수도 있겠으나 나는 내용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승부의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게는 테니스입니다. 나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쌍둥이 소녀를 갖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야. 나는 그 오래된 전통 장소를 좋아하고 로마는 특히 이탈리아 음식을 던질 때만큼 좋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 경우에는 2명의 딸이 생겼고 갑자기 그들은 완전히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3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재미있는 변화입니다. 아기도 있고 자신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테니스를 사랑하는 이유이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테니스 선수라는 포지션을 즐겼다. 내가 졌을 때 책임이 있었다. 내가 이겼을 때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축구도 많이 했고 골키퍼 탓으로 돌리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아요. 때때로 당신은 한 남자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경기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가지고 노는 것, 문제를 가지고 노는 것, 모든 종류의 조건에서 노는 것입니다.
서브가 코디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두 팔을 쭉 뻗고 적절한 타이밍에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던 피트의 기록을 깨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며 항상 그를 존경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전체 경력을 위해 참을성 있게 구축한 이미지가 1분 안에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무섭긴 한데 그렇잖아요. 나는 멜버른, 파리, 런던, 뉴욕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특히 그랜드 슬램을 전후로 휴일을 맞아야 한다. 나는 더 참는 법을 배웠다. 서브.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작았고 젊었을 때 좋은 서브를 하기에는 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포핸드는 항상 내 시그니처 샷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핸드를 돌고 포핸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오늘의 내 장점인 분명히 모든 것을 이기면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나는 레코드북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3년에 우승했을 때 제가 윈블던에서 우승하고 아이들이 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초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나는 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이 지역과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저에게는 팬이 저와 관련된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에서처럼 셔츠를 사면 뒷면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멋진 일이네요. 나는 긴장하곤 했다. 부모님이 보러 오실까봐.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보면 긴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여전히 아주 좋은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올림픽 하면 좋은 생각만 떠오른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그것이 나와 내 경력에 무엇을 했고 내 개인 생활도 변화시켰는지 생각합니다. 남편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팀과 함께 랭킹 1위를 노리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경기의 깊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50년 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윈블던에서 빨간 셔츠를 입고 뛰는 게 조금 어색해요. 하지만 싫지는 않다. 때때로 나는 다른 언어의 다른 캐릭터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대답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다른 언어를 통해 나를 알아간다. 내가 세계 1위가 되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일찍 낳으면 좋겠다는 꿈을 항상 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작년 시즌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일 같을 필요도, 내가 사용하는 샤워실, 가는 식당,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매우 유연했습니다. 아침 9시에 연습해도, 밤 10시에 연습해도 상관없어. 경력 초기에는 일관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보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테니스 프로가 된다면 돈을 조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위 안에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코칭과 여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올해는 더 큰 경기에서 실수를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상대에게 더 많이 가져가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윈블던에서 이기고 싶은 방식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슛을 쫓는 것. 그게 내가 오늘 할 수 있었던 일이야. 저는 이제 윈블던 챔피언이 되었고 그것이 올림픽에 임하는 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올해 윈블던에서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토너먼트에서 모든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때때로 스포츠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이기고 있어서 때때로 그것을 균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 팬들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다가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모두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되는 즐거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면, 특히 내 아이들이 찍히는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샷은 항상 포핸드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샷이었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를 획득한 샷입니다. 분명히 성량과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로저 페더러. 맙소사, 그렇게 많은 그랜드슬램 우승이나 타이틀 우승을 거둔 경력을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타덤, 레드카펫, 화보 촬영, 일상에서 갑자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낯설다. 그것은 이상하고,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신에게 재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테니스 코트에서처럼 참을성 있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화를 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계속 당신을 괴롭히면 당신을 정말로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다양한 언어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라디오, 서류, 잡지, 항상 다른 인터뷰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윈블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윈블던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테니스가 없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와 함께하는 코치님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이력서를 갖게 되겠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 로저 페더러 명언이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사람들은 5개 국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언어를 참 잘 이해하고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농구도 탁구도 좋아하고 선수급인 페더러는 무엇이든 몰입도가 최고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역시 페더러는 테니스 황제이며 고웃 맞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